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분기보다 29조 2천억 원, 2.1% 증가한 1,38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가계부채 증가폭은 1분기에 16조 6천억 원보다 확대됐지만 40조 원에 달했던 지난해 2분기보다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음 달 초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조만간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 상반기에 태어난 아기는 18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3% 급감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된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추세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살충제 성분 검출로 달걀 수요가 줄어들어 산지 도매가도 폭락하자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가격을 내립니다. 이마트는 대란 30개 소비자가를 기존 6,980원에서 6,480원으로, 홈플러스도 1,010원 낮춘 6,980원에, 롯데마트도 한판 가격을 200원 내린 6,780원에 판매합니다. 이 같은 소매가 인하는 최근 달걀 수요 급감에 따라 산지 도매가도 폭락한 데 따른 것으로 대형마트들도 산지가 추이에 따라 달걀값을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LG전자가 미국 미시간주 동남부 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의 교외에 있는 헤이즐파크에 우리 돈 285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세웁니다. 연면적 21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1분기에 완공돼 전기차용 배터리팩을 생산하고 이후 모터 등 생산 품목을 확대합니다. LG전자는 미시간주 트로이에 있는 VC 북미사업센터와의 시너지 효과와 주정부의 자금, 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했다며 공장 설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1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수요일장이고요. 오늘장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강후약, 전형적으로 조정장,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도 보여지고 있는데 증시 자체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오후 들어서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파란불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일단 대외 이벤트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건데 현재 지금 민간군 합동으로 대피훈련이 지금 2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피훈련이 지금 밖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미 군사 합동훈련 일환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잭슨홀 회의도 다가오고 있다 보니 북한 동향도 지켜봐야 되고요. 유럽 쪽에 자금, 통화정책 방향성 등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니 일단은 좀 이 부분이 지나고 나서 확인하자.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망세는 8월 그리고 9월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좀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오고 있던 장밋빛 전망들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보니 시장의 투자자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실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많은 종목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이동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0.11%, 2.5포인트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362.8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좋은 흐름들 온데간데 없고요. 전부 다 지금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376포인트 장중 고점, 시가가 고가입니다. 쭉 빠져서 2360포인트 또 내려왔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2360포인트에서 저점 지금 다져가는 모습이고요.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외국인이 좀 사네요. 491억 원 사고요. 개인은 846억 원 삽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수급 주체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1,400억 원 이상을 내다 팔고 있고 연기금만이 소폭 사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승하고요.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69,000원까지 터치했는데 현재 300원 하락하면서 67,900원에 거래가 됩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모두 하락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 어제 한미 FTA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못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라는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온 뒤에 철강 금속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조정이 좀 깊이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현대차 역시 이후에 호재가 나오지 않자 1,000원 정도 이후에 또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전약부합권이고요.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신한지주 모두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해진 의장의 블록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5,000원 정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 종목 하락합니다. 현대모비스 약보합권이고요. 전체적으로 낙폭이 크진 않은데 오늘 조정장이 오후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약보합권입니다. 0.39포인트 하락합니다. 거의 하락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43.87포인트 현재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전강후 약입니다. 646.45포인트 오늘의 시가가 고가고요. 흘러내려서 현재 가격이 저가입니다. 쭉 빠져내려오는 그래프 그리고 어제보다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개인 외국인이 같이 삽니다. 개인이 50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111억 원 삽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파는데 이 기관은 117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팔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하락합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었던 셀트리온은 1.37% 하락하고 있습니다. 속보 나왔는데요. 내일 모레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첫 번째 생중계가 법원에서 되는가 했는데 불허 결정이 나왔다라고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가 움직임이 있다면 또 체크해드리고요. 메디톡스, CJENM, 휴젤 모두 하락합니다. 특히나 보톡스 관련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휴젤의 낙폭이 오늘 가장 두드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코미팜, SK모트리얼즈,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모두 상승하고요. 포스코캠텍이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4% 가까운 상승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시가총액 11위로 밀렸고요. 2.11% 하락합니다. 컴투스도 약보합이고요. 하지만 GS홈쇼핑, CG홈쇼핑, 홈쇼핑 관련주도 상승하고 서울반도체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까요? 오늘 1130원대까지 빠집니다. 1150원 부근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요 며칠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113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 짚어보면서 하락 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상승폭 미미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 오전까지도 빨간불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지금 하락 반전했거든요. 원인 좀 찾아볼까요? 네, 그동안 미국 증시에 상관없이 코스피는 반등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2310포인트까지 기록했던 코스피는 어느새 2360포인트, 오늘 장 초반에는 2379포인트까지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연이은 반등 시도에 따른 피로감 속에 중국발 브렉시트에 유입되면서 시장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중 등락폭이 거의 18포인트 가까운 상황이라서 조금은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2380포인트,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반등의 한계는 238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적,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극복되기 좀 어려운 지수다라는 점입니다. 북한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잭슨 미팅 전후의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심리적 수급적 부담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중국발 경계 심리가 좀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상해증권고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효를 걸었다는 발표를 하면서 중국 상품 선물 시장에서도 이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유입되었고요. 여기에 전일 중국 철강 공급협회가 철강 가격 상승은 수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이고 철강 가격 급등은 철강 산업에 좀 부담스러운 이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크릿컬 업종들이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T, 전일 미국 증시 좋긴 했지만 연이은 반등 시대에 따른 부담, 그로 인한 차익실현 매물, 그리고 시크릿컬 주의 약세가 코스피 하락 반전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외 이슈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던 부분인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혹은 소문나는 잔재치에 뭐 먹을 것 없다 얘기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 그러다 보니까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발 이슈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는 달러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까지 눈치 보기 장세, 오히려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아마도 잭슨 미팅 그리고 9월 7일날 예정된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잭슨 미팅에서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 연설과 옐런 전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드라기 발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유럽 물가가 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경기 회복세도 좀 둔화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22가 빠르게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입니다. 드라기 총재도 발빠른 긴축을 좀 언급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옐런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발언 연설 주제가 금융 안정 그리고 버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또한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변수들을 감안할 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경계감을 좀 높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 세워볼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은 반등을 따라가기보다는 반등을 조금 리스크 관리 강화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2380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좀 하락 변동성에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매수 지수 때는 2300포인트 이하로 생각을 하고 시점은 아마 9월 중순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쿼드러플 직내를 지나면서 심리적 그리고 수급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낸 이후 시장은 좀 본격적으로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2300포인트까지 열어놓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 전에 이경민 팀장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 크게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등의 이벤트인데 이게 좀 잘 지나가나 했던데 결국에는 변수의 한 가운데로 결국에는 와 있던 거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난주에 이제 수면 아래로 반복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번 그 흐름에서 그래도 교훈을 하나 얻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코스피 2300포인트 그쪽에서는 중기 지지 레벨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근본 하락에서도 한 가지 얻은 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정치적 변수가 계속 돌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미국 시장이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종종 커질 수 있겠다.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것도 그런 관점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재료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는 있는데 흔히들 봤던 이제 애매한 표현하고 그러한 결론들이 나와줘야지 그래야지만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어느 정도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특별한 게 나타나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테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6월 FOMC 회의 이후에 통화정책 회의들 몇 번 각국에서 있었는데 특별한 결정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가 나오나 또 아니면 힌트가 나올까 나올 때도 됐고요. 그러니까 다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뭐 2010년에 FRB가 QE 관련했었던 사안이나 또 3년 뒤 2013년에 반대로 이제 FRB가 QE 테이퍼링 이쪽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줬었던 그런 결론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몇 주 뒤에 9월에 FOMC 회의와 이 분기 FOMC 회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힌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변 환경 요인들하고 경제 지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회의 자체보다도요, 회의 결과가 뻔히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가 어떻게 그 회의 이후에 나타나는가, 그것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 FRB가 이제 금리나 긴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완화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계속 취해왔고요. 그리고 또 22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다 반영이 됐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박스권의 금리 흐름이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를 보면요. 그것이 이번 회의에서 FRB 쪽에서 큰 어떤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배경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금리 인상 자극 요인이 없다라는 것이 경제 지표에서도 우리가 흔히들 보는 물가나 고용지표, 그리고 또 임금 관련해서, 그리고 또 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체 상태에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점이 우리가 오히려 금리 인상 자극 요인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12월, 그러니까 9월은 제껴놓고 12월의 금리 인상 자체도 지금 확률적으로 50%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을 시장이 덜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 좀 불안 요인은 자산 축소의 경우는 아직 현재 금리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자산 축소에 대해서는 항상 시장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좀 시장의 어떤 구체적 일정과 어떤 규모 같은 것이 확정이 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까지는 계속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벤트가 아무런 결론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과의 소통,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향후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소통이 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회의에서 이제 특별한 반응이 없어도 그 이후의 시장의 반응,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나 유로나 상품 시장 흐름, 이거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이머징 마켓에 적지 않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뭐 회의 이후에 아마 주말이 되겠죠. 그리고 주초가 되겠죠. 이쪽 여러 가지 달러 유로 환율화가 상품 시장 쪽의 흐름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체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 참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은데 금리 한번 여쭤볼게요. 금리나 미국채 입찰 등의 이벤트를 이제 우리 시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이해도 안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미 국채 만기 연장을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미 재무성 홈페이지에 가면 그 일정이 이 분기 단위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니까요. 그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일정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2년에서 10년 만기 국채가 주로 이제 연장되는 그 일정이 나타나고요. 간혹 30년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연장이 되고 연장되는 상황에서 FRB가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과연 그게 제대로 소화가 될 것이냐? 길고 긴 시간이 또 걸릴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이나 10년 만기 국채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한 번 연장하면 지나가면 이제 평균 5, 6년 뒤의 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만 넘기면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2017년에서 2019년에 좀 물량이 많고 2018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실 2019년 한 2년만 이렇게 또 넘기면은 만기 물량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산 축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은 사실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다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테고요.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만요. 근데 그 이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편할 수가 없다라는 이 점을 한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미국 얘기고요. 이제는 우리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미국의 달러 흐름이 어떤 음모론적인 전개를 통해 가지고 강세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미 국채 입찰 시기 때마다 종종 그 달러 강세 흐름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점들이 이머징 마켓에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3분기 재무부 국채 입찰 일정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3분기 놓고 보면은 7월부터 9월까지 2년 이상 국채 규모 전체적으로 봤을 때 5,170억 달러가 입찰 규모였는데요. 이 3달 기간 동안에 가장 규모가 컸던 기간이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그 2주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1,650억 달러 입찰 규모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우연치 않게 7월 말에 달러 강세로 돌아서고 우리 시장 정점 쳤고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 매도세로 변하고 한국에서는 북한 얘기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달러 강세로 치달았죠. 매번 국채 입찰 때마다 이런 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공식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배경 요인, 한번 국채 입찰 이쪽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향후 한 1, 2년 사이에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 시장의 유동성 이탈 같은 경우가 거기서 연계돼서 또 나올 수가 있는 재료라는 것이죠. 이번 주 초에 8월 셋째 주 글로벌 펀드 마켓에서 한국물 순유출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기사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가 이게 시작인가 아니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주식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런 규모 면에서 전체적인 중기적 흐름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미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1에서 2.5% 박스권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2.2%대로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을 보면요. 한국의 경우는 2.3%까지의 박스권 상단 쪽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국내 금리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과의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자금이 유출된다. 이런 걱정을 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걱정을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 경기 부양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급 쪽에서 외국인 쪽 이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방 경직성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컨트리 리스크 쪽을 부각해가지고 유출입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 흐름상 우리 시장에서 기조적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진입할 가능성 그것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는 미국 쪽에서 금리가 좀 강화되고 올라가는 속도가 좀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우리 시장은 금리가 계속 저금리 쪽으로 유지가 되면서 안정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이 벌써 이미 좀 약해지기 시작했고 흐름 자체가 글로벌 흐름과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돼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하고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 향후에는 우리 쪽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잘 또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지금 뭐 이벤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좀 우리가 이거를 전략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2,300 80포인트의 지금 이동평균선 저항이 있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펀더멘탈 논리상으로 놓고 봤을 때 2,400포인트를 쉽게 넘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2,380포인트 정도께 건접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성 매물이나 현금이 없는 경우 현금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다른 재료를 제외하고선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책 관련한 그런 이벤트는요. 코스피가 또 단기 수렴이 되는 시점에서 이 재료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그런 결론이 나더라도 미국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 쪽으로 영향이 강할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수렴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상하방 쪽에 방향을 잡는 주말 주초를 지나면은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금화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위로 돌파하면은 뭐 남은 주식으로 이익 취하시면 될 테니까요. 그건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래쪽으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장기 지지선 1차적으로 2,330포인트에 위치한 상태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상승기가 아닙니다. 조정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기 때는 반등 추세에서 어느 정도 따라서 진입하는 그런 경우도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응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추세가 무너진 경우도 많고요. 또 단기 저점에서 반등한 이후에 어느 정도 빠른 그런 순환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등을 따라붙으면 그다지 수익과 연결되기보다는 리스크를 떠안을 그럴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 저점에서 반등한 그 이후의 흐름까지도 검토하고 진입하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략을 꾸릴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IM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 함께 짚어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